환자는 뇌사 상태입니다. 장기 기증 절차를 준비하세요. 바르샤바 한 병원의 회의실에 울려 퍼진 냉정한 진단. 그러나 어머니는 단 한순간도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그 아이 곁을 8년 동안 지켜낸 사람,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 한국에 발을 디딘 지 불과 열흘 만에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의료진마저 놀란 회복의 신호. 과연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기적 같은 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좋은 이야기 더 자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음악을 가르치며 살아온 안나라고 합니다. 제 인생의 무대는 항상 피아노 앞이었고 가장 소중한 관객은 단 한 사람, 제 딸 소피아였어요. 남편과는 오래전에 이혼했고 저와 소피아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거의 전부 알고 서로의 숨소리만 들어도 기분을 알 수 있을 만큼 가까웠죠. 소피아는 유난히 감성이 풍부한 아이였습니다. 5살 때 처음으로 제 무릎에 앉아 건반을 눌렀을 때 그 표정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아름다워. 아이가 그렇게 말하며 웃었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 이 아이는 음악과 함께 살아갈 운명이구나. 그날 이후 소피아는 하루도 빠짐없이 피아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학교 겨울방학을 맞아 소피아는 친구들과 함께 남쪽의 산악지대로 스키 여행을 떠났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2번이나 당부했어요. 헬멧 꼭 써야 해. 그리고 속도 너무 내면 안 돼. 알았지? 소피아는 웃으며 대답했죠. 알았어요, 엄마. 저 이제 중학생이잖아요. 조심할게요. 그 대답을 마지막으로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여행 이틀째 되는 날, 저는 평소처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피아노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업 도중 제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 뜬 번호는 낯설었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그쪽에서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나, 지금 병원이에요. 소피아가 큰 사고가 났어요. 스키장에서 버스와 충돌이.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학교를 뛰쳐나와 차를 몰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신호등이 바뀌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도착 후 중환자실 문 앞에서 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건 온몸에 관을 꽂고 기계 소리에 맞춰 겨우 숨을 이어가는 제 딸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은 창백했고 가느다란 팔에는 바늘이 수없이 꽂혀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저를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환자의 두부 손상이 심각합니다. 뇌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회복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치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같았죠. 며칠 뒤 결국 의사들은 공식적으로 회복 가능성 0%라는 뇌사 판정을 내렸습니다. 친구들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안나, 이제 받아들여야 해라고 했고 친척들은 장례 준비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아이는 제 품에서 수없이 웃었고 제 음악에 눈물을 흘리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그냥 떠날 리 없다는 생각이 제 가슴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병원에 도착해서 소피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루 종일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제가 좋아하는 쇼팽과 슈만의 곡을 연주하거나 흥얼거렸죠. 혹시라도 제 목소리가, 제 음악이 아이의 뇌 깊은 곳 어딘가를 두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처음 몇 달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꺼풀 하나,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나고 또다시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눈이 내릴 때면 저는 소피아에게 속삭였습니다. 소피아, 기억나니? 우리가 같이 눈사람 만들던 날. 그때 내 코트에 눈이 한가득 쌓였잖아. 사람들은 제게 집착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나, 이렇게 계속하면 내가 먼저 무너져라고 경고했죠. 하지만 제게는 희미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멀리서 깜빡이는 등불처럼 아주 작지만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시절 동기였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지금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안나, 혹시 한국이라는 나라 들어봤어? 거기에서 첨단 신경 회복 치료를 한다더라. 정밀 MRI로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 못한 뇌 속 미세 반응을 찾아내서 환자를 회복시킨 사례가 있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의료 논문과 관련 뉴스 기사를 보내줬고 저는 밤새 그것을 읽었습니다. 놀랍게도 7년 동안 의식이 없던 환자가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눈을 떴다는 사례가 있었어요. 제 가슴속에서 사그라지던 불씨가 갑자기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소피아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소피아, 우리 한국에 가볼까? 거기 가면 엄마가 널 다시 웃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정말 갈 수 있을까? 아니, 가야만 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비 정산서가 제 손에 들렸을 때 저는 한동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지난 8년 동안 쌓인 치료비는 이미 집 한 채 값이 넘었고 매달 내야 하는 비용만 해도 제 퇴직금과 보험금이 거의 바닥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사회복지사와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안나 씨, 이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국가의료 지원이 이번 분기로 끝납니다. 소피아는 장기 뇌사 판정 상태라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습니다.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 아이를 포기하라는 건가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날 밤 주방 식탁 위에 놓인 전기요금 고지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난방비, 전기세, 병원비 모든 게 한꺼번에 저를 옥죄고 있었죠. 그 순간 친구 마르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안나, 제발 이제 놓아줘. 너까지 무너지면 누가 소피아 옆에 있어줄 수 있겠어? 아니, 마르타. 내 말은 이해하지만 나는 그 아이가 아직 나를 듣고 있다고 믿어. 그건 그냥 내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이야. 그 말에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너는 몰라. 가끔 그 아이가 손가락을 움직이는 걸 봤어.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린 적도 있었어. 그건 경련이 아니라 나를 느끼는 거야. 사실 저는 몇 번이나 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모두 무의식적인 근육 반응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소피아가 제 목소리에 반응했기 때문에, 제가 손을 잡으면 손끝이 약간 움찔했기 때문에 그건 경련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아이가
제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는 병실에서 조용히 피아노 곡을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흐르던 중 갑자기 소피아의 눈가에서 미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간호사가 들어와서 차트를 확인하더니 담담히 말했습니다. 안나, 그건 아마도 저만액 때문일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릴 뻔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저건 눈물이 맞아. 이 아이는 아직 살아있어.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한국에 가려면 전용 환자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고 그것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치료비는 그보다 훨씬 더 컸죠.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혼자 힘으로 지켜온 집을 팔기로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를 스스로 허무는 결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온라인 후원 사이트에도 사연을 올렸습니다. 8년째 의식 없이 누워있는 제 딸을 한국에 데려가고 싶습니다.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는 하루 만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작은 힘이 남아 보태겠습니다. 한국에 가서 꼭 기적을 만들길 기도할게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저와 소피아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한국으로 가는 마지막 발걸음을 떼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 앉아 저는 조용히 소피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고지야, 소피아, 아주 곧 우리 먼 길을 떠날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너를 다시 웃게 만들 거야. 한국행을 결심한 순간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는 48시간처럼 길었고 할 일은 산더미 같았습니다. 집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도 후원 모금을 계속 이어가야 했고 동시에 소피아의 장거리 이동을 위한 의료 절차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긴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용 이송팀,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심지어 보험 담당자까지 참석한 자리였죠. 안나 씨, 전용 환자 항공편을 타야 합니다. 일반 비행기는 위험합니다. 네, 알고 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죠? 중간 경유 없이 직항으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략 5만 달러 이상 예상됩니다. 그 숫자가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아이가 깨어나는 게 먼저야. 그 생각뿐이었죠. 온라인 모금은 예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제 사연을 읽은 사람들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심지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후원을 보내왔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꼭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한국 의료진이 분명 소피아를 도와줄 거예요. 라는 메시지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도착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그 댓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냉정하지만 그 속에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출발 전날 저는 소피아의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의료 서류, 그리고 우리 가족 사진 한 장. 사진 속에서 소피아는 밝게 웃고 있었고 저는 그 미소를 꼭 다시 보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무표정하게 누워있는 소피아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소피아, 드디어 가는 거야. 그곳에서 엄마가 너를 다시 웃게 할 거야. 출발 당일 새벽 4시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전용 이송팀이 들것에 누운 소피아를 천천히 밀고 나왔고 저는 한 걸음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창밖에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고 그 하얀 눈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아이가 불안해할 거야. 공항에 도착하자
전용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기내에서 의료진이 장비를 세팅하고 심박수를 모니터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짙은 회색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주 미세하게나마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공항은 넓고 밝았고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이곳이 우리 운명을 바꿀지도 모르는 나라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는 의료 전용 절차로 빠르게 통과했고 곧바로 준비된 구급차에 올라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많은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와 침대, 의료 장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주치의가 제게 다가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나 씨, 바로 정밀 MRI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존 자료도 모두 검토하겠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저는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기계음과 함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찼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가빠졌습니다. 한참 뒤 주치의와 몇 명의 의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주치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나 씨, 놀라지 마세요. 기존 MRI에서는 보이지 않던 뇌 해마 부위에 미세한 신경 반응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정확히 말하면 소피아 양은 완전한 뇌사 상태가 아닙니다. 미약하지만 뇌가 여전히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8년간 가슴속에 쌓인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제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기다려주고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통합감각 자극요법을 진행할 겁니다. 빛, 소리, 촉감, 향기를 동시에 자극해 뇌를 깨우는 방법입니다. 그날부터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치료실에서는 제가 직접 녹음한 피아노 연주가 흘렀고 간호사들이 부드럽게 손과 발을 마사지하며 자극을 주었습니다. 의사는 소피아의 손에 여러 질감의 천을 쥐게 하거나 좋아하던 라벤더 향을 맡게 했습니다. 첫 치료가 끝난 후 주치의가 제게 말했습니다. 회복은 느리고 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저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치료 초기 며칠간은 마치 숨을 죽인 채 시간을 견디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같은 절차가 반복됐지만 저는 그 반복이 기적을 만들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첫 주에는 빛 자극이 줄을 이뤘습니다. 눈꺼풀 위로 부드러운 빛을 번갈아 비추며 강도와 색을 달리해 뇌를 자극했습니다. 주치의는 모니터에 나타나는 뇌파 변화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파동이 움직였지만 그 움직임이 제겐 세상에서 가장 큰 희망이었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소리 자극이 더해졌습니다. 제 피아노 연주뿐 아니라 소피아가 좋아하던 목소리나 웃음소리, 우리가 함께 갔던 바닷가의 파도 소리도 틀어주었습니다. 저는 녹음된 제 목소리 대신 직접 아이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소피아, 기억나니? 그때 우리가 같이 걷던 모래사장, 내 발자국 옆에 내 발자국이 꼭 붙어 있었잖아. 그 순간 아이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간호사는 우연일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제겐 아니었습니다. 이건 반응이야. 나를 듣고 있는 거야. 셋째 주에는 촉감 자극이 시작됐습니다. 간호사들이 다양한 질감의 천, 나무, 금속을 소피아의 손에 쥐게 했고
저는 아이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감촉을 기억해줘. 그리고 돌아와줘. 넷째 주, 향기 자극이 도입됐습니다. 라벤더, 바닐라, 갓 구운 빵 냄새. 특히 바닐라 향이 퍼질 때 아이의 호흡이 아주 조금 고르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치의는 호흡 패턴 변화가 반드시 의식 반응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에도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밤 치료가 끝나면 저는 병실에 홀로 남아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창밖에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폴란드와 전혀 달랐지만 낯선 이곳이 제게는 새로운 삶을 향한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라면 정말 기적이 일어날지도 몰라. 치료가 한 달을 넘어섰을 무렵 저는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고 느린 변화였지만 제겐 가슴이 뛰는 순간들이었죠. 아이의 손끝이 하루에 몇 번 움찔거리거나 호흡 리듬이 바뀌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간호사들은 좋은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고 주치의도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징조들도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피아노 곡을 들려주던 중 아이의 심박수가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경고음이 병실 안에 울려 퍼졌고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심박 모니터를 확인하던 의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나 씨, 놀라지 마세요. 일시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불안해서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혹시 치료가 아이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며칠 후에는 고열이 찾아왔습니다. 39도를 넘나드는 열 때문에 치료는 잠시 중단됐고 아이는 약물과 냉찜질로 열을 내렸습니다. 주치의는 감염이나 면역 반응일 수 있다며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치료가 잠시 중단된 날, 저는 병실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조금만 더 버텨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해. 그 결심을 안고 다시 치료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쩐지 두 번째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치료가 2달째에 접어들면서 저는 하루하루가 마치 외줄타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가슴이 뛰었고 미세한 이상 신호만 보여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그동안 경험한 것 중 가장 큰 공포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오전 치료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피아노 연주 녹음이 흘러나오고 간호사가 소피아의 손끝을 부드럽게 자극하던 순간 모니터에서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주치의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심박수 상승 155. 산소 포화도 떨어집니다. 87%. 그리고 불과 몇 초 후 소피아의 손이 굳어지기 시작하더니 온몸이 작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련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 쪽으로 달려갔지만 의료진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안나 씨, 조금만 뒤로 물러나 주세요. 지금은 위험합니다. 제 딸이에요. 제발, 괜찮게 할 겁니다. 믿으세요. 병실 안은 한순간 전쟁터가 됐습니다. 한 간호사가 머리를 지지했고 다른 간호사는 약물을 준비했습니다. 주치의가 차갑지만 집중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항경련제 투여, 용량 실행, 냉각 패드 준비. 저는 병실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건 8년 전
사고 직후 처음 중환자실에서 아이를 봤던 순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모습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20여 분의 긴 응급처치 끝에 경련은 서서히 멈췄습니다. 그러나 체온은 여전히 39.6도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의료진은 즉시 냉각 요법과 항생제를 병행했습니다. 주치의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치료는 중단하겠습니다. 고열의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병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깊이 잠든 것처럼 보였고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소피아 엄마가 여기 있어. 널 절대 혼자 두지 않아. 저녁 무렵 주치의와 몇 명의 의료진이 회의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이의 차트와 MRI 사진이 놓여 있었고 의사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주치의가 말을 꺼냈습니다. 안나 씨, 오늘 발생한 경련과 발열은 일시적인 반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치료가 아이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듯합니다. 부담이라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진행하다가는 아이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제게 포기라는 단어로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쥔 채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아니요, 제발 한 번만 더 시도해 주세요. 8년 동안 단 하루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멈추면 그 모든 시간이 사라집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나 씨, 저희도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오늘 같은 상황이 또 오면 그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책임으로 해주세요. 한 번만 더,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오늘은 경련이 있었지만 그 전에는 변화가 있었어요. 눈꺼풀이 떨리고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그건 그냥 반사가 아니라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예요. 주치의는 제 눈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 속에 담긴 절박함과 믿음을 읽으려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깊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시도에서 회복 반응이 없거나 상태가 악화되면 그 즉시 중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병실로 돌아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전히 손끝은 차가웠지만 저는 그 속에서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주 약하게, 하지만 확실히 전해지는 온기를. 소피아, 우리한테 기회가 한 번 더 생겼어. 이번엔 꼭 잡자. 엄마가 믿고 있어. 병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야. 다음 날 아침, 병실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어제의 경련과 발열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고, 혹시 오늘도 같은 일이 벌어질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주치의의 오늘 한 번만 더 시도해 봅시다라는 말이 제게 남은 모든 용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치료가 시작되기 전 저는 아이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소피아, 오늘은 꼭 무사히 해내자. 내가 조금이라도 반응해주면 그게 엄마에겐 세상을 다 얻는 거야. 첫 번째 자극은 빛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조심스럽게 빛의 강도를 조절하며 아이의 눈꺼풀 위에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어제의 기억 때문인지 제 심장은 요동쳤지만 아이의 심박수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극, 소리. 오늘은 제가 직접 피아노를 쳤습니다.
병실 한쪽에 마련된 전자 피아노 앞에 앉아 소피아가 가장 좋아하던 쇼팽의 녹턴을 천천히 연주했습니다. 건반 위에서 흐르는 멜로디가 병실 공기를 채우자 아이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제 쪽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안나 씨, 방금 보셨어요? 네, 봤어요. 저는 숨을 삼키며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떨림은 잠시 멈췄지만 그 짧은 순간이 저에게는 계속해야 한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자극, 촉감. 간호사가 다양한 질감의 천을 아이 손에 번갈아 쥐게 했습니다. 저는 그 위에 제 손을 덮고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아이의 손가락이 아주 살짝, 그러나 확실하게 움찔했습니다. 주치의가 바로 모니터를 확인했고 뇌파 그래프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반응이 있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기 자극이 주어졌습니다. 오늘은 라벤더 향이었습니다. 예전 폴란드의 우리 집, 소피아의 방 한쪽에는 늘 라벤더 향이 났습니다. 그 향이 병실 안에 퍼지자 아이의 호흡이 조금 더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고 곧장 말했습니다. 소피아, 엄마야, 기억나지? 내 방에서 항상 나던 향기야. 집에 가면 다시 맡을 수 있어. 치료가 끝났을 때 의료진의 표정에는 조심스러운 희망이 번졌습니다. 주치의가 차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정적으로 잘 버텼습니다. 미세한 뇌 반응도 확인됐고요. 앞으로도 이런 변화를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어제의 절망이 조금은 걷히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 병실 안에 들어온 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창가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 네온사인과 자동차 불빛이 흘러가는 것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길 위에 있어. 하지만 이 길 끝에는 반드시 도착지가 있을 거야.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저는 또 한 번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소피아. 곧 우리가 꿈꾸던 순간이 올 거야. 한국에 도착한 지 6개월째,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봄꽃이 지고 초여름의 초록이 짙어지는 시기였죠. 창가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며 저는 문득 지난 겨울이 얼마나 길고 차가웠는지를 떠올렸습니다. 그 겨울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동안 치료는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발열과 경련으로 중단된 날도 있었고 하루하루가 긴장과 안도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저는 이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치료는 여느 때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차분하게 장비를 세팅했고 저는 아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소피아,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 될 거야. 엄마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을 직접 들려줄게. 첫 번째 자극, 빛. 부드러운 LED 빛이 눈꺼풀 위를 스쳤습니다. 어쩌면 빛의 온도나 색감이 예전 폴란드의 창가 햇살을 닮았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자극, 소리. 저는 전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병실 한쪽 구석, 작지만 제겐 무대보다 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쇼팽의 녹턴 2번, 아이가 가장 사랑했던 곡을 천천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음이 공기를 가르며 번져나가자 병실은 금세 따뜻한 멜로디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오른손 검지가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움찔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출 뻔했지만 간호사의 작은 외침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움직였어요. 지금 확실히 움직였어요. 주치의가 모니터를 확인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발적 움직임입니다. 반사 반응이 아닙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귀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억누르며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건반 위의 멜로디가 더는 제 것이 아닌 듯 스스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소피아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공기와 함께 미세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는 마치 병실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 듯 울렸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목소리. 그러나 매일 밤 꿈속에서 수없이 불러왔던 그 소리였습니다. 제 무릎이 힘없이 꺾였고 아이의 손을 붙잡은 채로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엄마야. 내 옆에 있어. 한 번도 떠난 적 없어. 간호사들은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주치의는 차분하게 그러나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회복의 첫날입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멀지만 이제 가능성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날 이후 소피아의 변화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이어졌습니다. 하루에 눈을 뜨는 시간이 늘었고 손가락과 발끝의 움직임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한마디였지만 며칠 뒤에는 사랑해라는 단어를 짧게나마 발음했습니다. 그 작은 입술에서 흘러나온 세 글자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폴란드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에게 영상을 보내자 모두가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어떤 이는 전화를 걸어와 울었고 어떤 이는 한국 의료진이 기적을 만들었다며 감탄했습니다. 후원을 해주었던 사람들 역시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 행복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퇴원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재활치료와 근육 회복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8년을 기다렸는데 앞으로 몇 달, 몇 년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소피아가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안나 씨,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소피아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옵니다. 저는 한국 의료진의 헌신과 기술 덕분에 제 딸을 되찾았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 겁니다. 그날 밤 병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걸을 날만 기다리자. 그날이 오면 제일 먼저 우리 집 피아노 앞에 앉자. 내가 좋아하는 곡을 같이 연주하자. 소피아의 손가락이 아주 살짝, 그러나 분명히 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건네는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첫마디를 한 날 이후 재활치료는 더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의료진은 이제 단순한 생리적 반응이 아니라 명확한 이식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침마다 물리치료사가 병실에 찾아와 소피아의 팔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며 근육을 깨웠습니다. 처음엔 10분만 해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숨이 거칠어졌지만 점점 그 시간이 늘어 20분, 30분까지 버틸 수 있게 됐습니다. 언어치료사와의 발음 훈련도 시작됐습니다. 입술을 천천히 모았다 벌리며 마, 바, 사 같은 발음을 반복했죠. 마. 좋아요, 소피아. 다시 한번 마. 마마.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또렷해진 발음이 이 아이가 하루하루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주치의는 퇴원 전 외출을 제안했습니다. 햇빛과 바람을 직접 느끼게 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 말에 저는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져오고 저는 소피아에게 예전에 입히던 하늘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옷을 갈아입히며 말했습니다. 이거 기억나? 내가 피아노 발표회에서 입었던 옷이야.
오늘은 병원 밖으로 나가는 날이니까 예쁘게 입어야지. 병원 현관문을 나서자 초여름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소피아의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리고 그녀의 코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좋아? 소피아는 힘겹게 그러나 분명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병원 앞 작은 공원으로 갔습니다. 아이를 휠체어에 앉힌 채 꽃이 피어 있는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참새가 지저귀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소피아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예쁘다. 짧은 두 음절이었지만 제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였고 음악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와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햇빛이 얼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함께 걷는 것뿐이야. 언젠가 이 아이가 내 옆에서 스스로 걸을 날이 올 거야.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소피아는 피곤했는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전보다 훨씬 편안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서 굳게 맹세했습니다. 기적은 끝나지 않았어. 우리는 이제 시작이야. 8년의 기다림 끝에 한 어머니와 딸은 다시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의 무대는 지구 반대편 한국의 한 병실이었습니다. 안나 씨는 이제 더 이상 절망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걸을 날을 기다리며 미소 짓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료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함께 걸어준 이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